한국이 세계 군사 강국들을 모두 제압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2년 어느 날 유럽 최고의 군사 분석가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 하나 때문이었죠. 97%. 이 수치는 그가 23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무기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 세계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 또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최신 무기들이 70% 성공률로 고전하고 있을 때 단 하나의 무기 체계만 97%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후진국이라 여겼던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마르코 안드레티예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나토 유럽연합 군사전략센터에서 23년간 일해온 선임 연구원이죠. 로마 사피엔차 대학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제 일은 간단하죠. 세계 각국의 무기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어요. 국가의 강함은 GDP와 미사일 개수로 결정된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어느 가을밤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전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러시아 침공 이후 나토가 지원한 무기들의 실전 성능을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독일제 포병 시스템 74%, 프랑스제 자주포 68%, 미국제 방사포 76%. 예상 범위 안의 수치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완전히 달랐어요. K9 자주포 성공률 97%. 이게 정말 맞는 숫자란 말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97%라는 수치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Made in Korea K9 썬더. 한국이라고요? 정말 그 한국말입니까? 저는 급히 세부 데이터를 뒤졌어요.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독일 최신 모델보다 오차율이 60% 낮고 프랑스 최고급 시스템보다 명중률이 40% 높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서 하단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형 포신 구조, 미공개 특허 기술 적용됨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미공개 특허라니요? 우리 나토가 모르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뤼셀 본부 12층 회의실, 유럽 각국의 군사 분석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폴란드 전선에서 특이한 데이터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이라고? 하하. 독일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르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야.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프랑스 분석관도 거들었죠. 아직도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나라 아닌가? 97%라니 분명 측정 오류일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중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르코, 너무 깊이 파지 마. 한국 따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상급자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훑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원한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띄웠죠. 유럽 각국의 무기 성능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붉은색 선이 급격히 치솟고 있었어요. 그 곡선 위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죠. 코리아 시스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신호였죠. 나는 통계를 믿는 사람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무언가 세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숫자가 한국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세계의 군사지도 위로 떠오르던 순간이었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데이터만 들여다봤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거든요. 나토 대표 자격으로 폴란드 군기지를 방문하겠다고 신청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보고서면 충분하지 않아? 상급자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봐야 할 문제예요. 2022년 10월 말,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폴란드 평야는 회색빛 하늘 아래 을씨년스럽게 펼쳐져 있었죠. 바르샤바 공항에서 폴란드군 차량이 저를 맞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중령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안드레티 박사님이시죠? 저는 야누시 코발스키 중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무기가 정말 궁금해요. 박사님도 놀라실 겁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차는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기지로 향했죠. 도로 양쪽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졌어요. 1시간 정도 달렸을까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넓은 훈련장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색 포신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저게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코발스키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천천히 그 전차에 다가갔어요. 매끄러운 장갑과 정교한 포탑, 그리고 무엇보다 위압적인 검은 포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술이다. 무심코 중얼거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코발스키 중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처음 이 전차를 받았을 때 우리 병사들 반응이 딱 그랬거든요. 무기라기보다는 작품 같다고 말이죠. 전차 옆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K2 블랙팬서,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실전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훈련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오후 2시 훈련장에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K2 전차가 2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어요. 첫 번째 목표물 명중. 두 번째 목표물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10번 중 10번 모두 명중이에요. 코발스키 중령이 흥분해서 소리쳤죠. 저는 망원경으로 목표물들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중앙을 관통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확신으로 쏘는 무기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코발스키 중령이 저를 장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제, 프랑스제 전차들을 써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국 무기는 뭔가 다른 철학이 담겨 있어요. 어떤 철학 말입니까? 정밀함이죠. 그들은 한 발 한 발에 혼을 담아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러시아 뉴스를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폴란드의 새로운 무기, 러시아를 향한 위협 증대.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산 무기들이 동유럽에 배치되면서 군사 균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유럽 전략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밤 11시 숙소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K2 전차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 순간 멀리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어요. 그 깊고 묵직한 진동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무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힘의 울림이었죠. 나는 그날 한국의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정신으로 변한 모습을 보았다. 포성이 다시 울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아시아방산 박람회가 열린다고? 정말입니까? 저는 상급자에게 물었죠. 그래, 한국 정부에서 나토 관계자들을 초청했어. 너도 가보는 게 어떨까? 이건 기회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의 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이죠. 2022년 11월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덩어리 같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드레티 박사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 안내를 맡았어요.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최첨단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놀라셨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We build power with precision. 정밀함으로 힘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김 과장이 설명해줬죠.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전시관 곳곳에 한국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까지.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어요. 27, 8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무기들이네요. 제가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단순한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지키는 도구죠. 우린 전쟁을 두려워한 세대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이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거든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함. 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기 시연장으로 이동했어요. 넓은 야외 공간에서 실제 무기들의 성능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먼저 FA-50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완벽한 기동과 정확한 타격.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다음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24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죠. 마지막으로 현무 미사일 시연이 있었어요. 300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우시죠?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건 산업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본 뉴스를 봤어요.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일본을 추월했다. 뉴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동북아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이제 경쟁이 아니라 교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가르치는 나라다. 박람회 마지막 날, 이준호 엔지니어와 다시 만났어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희 기술이 마음에 드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간단해요. 우리는 절실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요? 네, 우리는 분단국가예요. 언제나 긴장 상태죠.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의지였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진실을 쓰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설계도가 아니라 신념을 그린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술에서 인간의 혼을 느꼈다고. 그날 이후 나의 지도 위 중심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주 월요일,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르코, 보고서 좀 수정해야겠어. 상급자인 토마스 밀러 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무기 성능 평가 부분 말이야. 너무 과장되어 있어.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과장이라니요? 전 모든 걸 사실대로 썼는데 말이죠. 국장님,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한국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면 곤란해진다고. 밀러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곤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럽 방산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 우리가 한국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97% 성공률이라는 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자극적이라고요? 이건 사실인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르코, 냉정해져. 우리는 나토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균형이라니요? 진실보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결국 저는 서명란 앞에서 10분간 멈춰 섰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검열이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서명했지만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무기 실전 신뢰도 논란.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달고 나왔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말이죠. 폴란드 현장에서 확인된 한국 무기의 높은 성공률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어요. 데이터상 오류율은 여전히 0.3%였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은 통계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웠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ek엔지니어@gmail.com. 한국 엔지니어라는 뜻이었어요. 안드레티 박사님께 당신의 원래 보고서를 봤습니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 엔지니어 올림. 단 3줄뿐인 짧은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줄의 진심이 한 조직의 거짓보다 강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조직의 편인가? 진실의 편인가?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압도적이었어요. 객관성을 내세우던 내가 처음으로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느 금요일 밤 또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마르코, 한국 관련 보고서는 당분간 중단하는 게 좋겠어. 밀러 국장이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너무 민감한 사안이야. 유럽 업계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반발했어요. 진실이 뭔지 누가 정하는 거야? 너인가, 우리 조직인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군.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 말이죠. 회의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어요. 브뤼셀의 11월은 차갑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빛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방산기술의 실체 감춰진 진실에 대한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3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쓴 비공식 보고서는 조직 내부에서 완전히 묻혔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동료 프랑수아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마르코, 이거 봤어? 중동에서 난리 났다고. 그가 들고 온 건 CNN 속보였어요. 한국산 무기, 중동 실전에서 100% 성공률 기록.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라크와 요단에서 K9 자주포 12대가 6개월간 작전을 수행했는데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FA-50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8회 출격해서 48번 모두 완벽한 임무 수행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거짓은 언론을 통과하지만 진실은 현장에서 증명된다. 그 주 목요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최대 군수기업인 라인메탈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예요.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말이죠. 한국 방산 기술, 이미 우리 기준을 넘어섰다. K2 전차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우리 레오파드 2보다 15% 우수하다. 더 이상 한국을 하청업체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건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프랑수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 아니야, 알고 있었어.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오후 밀러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르코, 내 보고서가 맞았던 것 같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정치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 숫자조차 그들의 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11월 말 파리에서 유럽 방산 전시회가 열렸어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구석에 K 디펜스 파빌리온이라는 부스가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온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 부스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전시회에서 구석진 자리에 조그만 부스 하나 겨우 차렸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미소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K2 전차 실물을 보려는 사람들로 부스가 꽉 찼습니다. 독일 군 관계자가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더군요. 이 전차의 포신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8,000발입니다. 유럽 제품들보다 30% 길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정밀함이죠. 우리는 한 발 한 발에 혼을 담아서 만듭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었다. 정확했고 아름다웠다. 12월 초 국제군사력평가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군사력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추월했다. 순위표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5위가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밖이었는데 말이죠. 기적은 숫자로 증명된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군사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었어요. 밀러 국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인정해야죠. 결국 한국이 이겼군. 밀러 국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들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어요. 다만 만들어왔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이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역사의 톱니가 바뀌는 소리를 말이죠.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을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1월 셋째 주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이 나토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 무기기술, 우리와 공유 불가능.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 미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수출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밀러 국장에게 물었어요. 미국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말이야. 불안해한다고요? 그럼 이제까지 한국을 지원했던 건 뭡니까? 마르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법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어요. 결국 강대국들의 논리는 다 똑같구나 싶었거든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제가 중얼거리자 밀러 국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마르코, 너 아직도 한국 편이야?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에서 나온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은 지역 안정의 위협이다. 베이징 당국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한국이 고성능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 동북아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제 강대국들의 레이더에 완전히 포착됐다는 걸 말이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험성,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 한국의 과도한 방산 투자.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강자는 언제나 약자의 성공을 두려워한다. 2월 중순, 위넨에서 국제안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방산 기술의 현황과 전망이었어요. 강단에 올라서자 500여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과 군 고위 간부들, 방산업체 CEO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조용했던 회장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무기들의 실전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한국의 성장에는 오만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단지 조용한 혁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청중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는 묘한 정적이었어요. 그들의 혁신엔 소리도 허세도 없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 국방차관이 물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 않나요? 진실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까? 제 답변에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밀러 국장을 만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르코, 오늘 발표 때문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 말입니까? 내 자문직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검토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 거지. 유럽 업체들이 난리야.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마르코, 현실을 봐. 너 혼자 세상을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떠날 뿐이죠. 3월 첫째 주 정식 해임 통보가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는 이유였어요.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한국의 미래 방위 전략 감춰진 진실에 대한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의 실체와 미래 전망, 그리고 서방 세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무기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해임 통보 후 사무실 불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진실은 해임되지 않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고서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될 자료라고 생각했거든요. 패배는 침묵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을 거였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강대국이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경이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나토에서 쫓겨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작은 연구소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9월 아침, 제 인생을 다시 바꿀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르코, 큰일 났어. 프랑수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 폴란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폴란드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 무기들이 완전히 판을 뒤엎었어. 프랑수아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유럽연합군 작전에서 한국산 무기 92대가 전부 무결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92대 전부라고? 맞아. K2 전차 30대, K9 자주포 25대, FA 50, 전투기 12대, 현무미사일 25발까지. 단 하나의 오작동도 없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 나왔다. 다음 날 모든 유럽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퍼레이셔널 퍼펙션 100%. BBC 뉴스 헤드라인이었어요. K방산 신화인가 현실인가. 독일 슈피겔지 표지 타이틀이었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살아 움직였다.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주 금요일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티 박사님이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제전 상사였죠.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국장님, 무슨 일이시죠? 마르코. 미안하다. 당신이 옳았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장님? 긴급회의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어. 모든 분석이 정확했더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한 프랑스 대표가 그러더군. 당신의 보고서는 예언이었다고. 예언이 아니라 관찰이었을 뿐입니다. 마르코,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말입니까? 한국 프로젝트 담당 고문. 전권을 주겠어. 전권이라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분석하고 보고해달라는 뜻이야. 이번엔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 터졌어요. 10월 첫째 주 중동과 동유럽에서 동시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한국산 K2 전차 200대 도입 계약 체결. 루마니아, K9 자주포 150대 구매 합의. 칠레, FA 50 전투기 36대 주문. 하루가 다르게 계약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전쟁 억제의 상징으로 불린다. 영국 가디언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걸어온 길이 이제 세계의 행진곡이 되었다. 11월 중순, 저는 결국 나토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밀러 국장에게 한 제 첫마디였어요. 복귀 첫날,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방산의 글로벌 임팩트였어요. 연단에 올라선 저는 500명의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회장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한국은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박수 대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날 침묵이 함성보다 크다는 걸 처음 알았다. 스크린에 최신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 2023년 200억 달러 돌파.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 신뢰도 지수 98.7%. 한국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한 독일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설계했어요. 신뢰를 설계했다고요? 네, 한 발 한 발의 책임감을 담았고 한 대 한 대의 사명감을 새겼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프랑스 국방차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실 겁니다. 배움이라니요? 한국에서 배울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년 전 그 밤 97%라는 숫자를 보며 느꼈던 충격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구나. 컴퓨터 화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방산의 미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다. 2024년 4월, 저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서울국제안보포럼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주제는 방산기술과 평화의 철학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곳곳에 K 디펜스 글로벌 센터 간판들이 보였어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김민수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한국이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어요. 포럼이 열린 코엑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60개국에서 온 국방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연단에 올라서자 3,0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부터 젊은 연구원들까지 다양했죠. 여러분, 저는 4년 전 한국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조용했던 회장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념을 설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박수는 나중에 해주세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설계도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무기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이 무기들 하나하나에는 전쟁을 막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그때 한 독일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정신은 배워야 해요. 어떤 정신 말입니까? 평화를 위한 강함, 그리고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대신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존경의 침묵이 회장 전체를 울렸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국방기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전시관에 한국이 개발한 모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현무 미사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외관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미사일에 손을 얹었어요. 이건 힘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약속이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미사일 하나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적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억제력이죠. 네, 무기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K 디펜스 글로벌 리서치 센터 개소식. 전 세계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평화기술을 배우는 연구소였습니다.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어요. We build peace with precision. 정밀함으로 평화를 짓는다는 뜻이었죠. 그들의 철학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개소식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이 놀라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온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왜 한국에 오셨나요? 제가 한 프랑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평화 기술을 배울 수 있거든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무기를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요? 철학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무기를 만들 때 평화를 생각해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난 4년을 돌이켜봤습니다. 97%라는 숫자를 보며 의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서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 평화를 배운다.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땅은 더 이상 전쟁의 기억이 아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이다. 그들의 정밀함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군사전략가로 왔지만 인간으로 돌아간다. 서울 하늘 아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안다.
힘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 진심으로 세상을 바꿨다. 잿더미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 나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자로 남겠다. 한국의 군사력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정신의 역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온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혹은 직접 겪으신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